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위증을 한 피고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비롯한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첫 소식으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보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첫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이 대표 측의 그 주장은 이 관계 자체가 이 김 씨입니다. 자, 이 사건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과거 모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혐의로 이재명 당시 변호사도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게 되었는데 지난 2018년 5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면서 관련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데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받기는 합니다. 당시 그 주된 이유가 사실 적시가 아니라 평가에 불과했다는 취지였습니다만 당시 이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진술도 역시 당시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진술 자체가 사실은 거짓에 해당한다. 위증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고 이 거짓을 이끌어낸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 보면 그 검사를 사칭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PD와 취재라는 과정에서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그 경기도지사 선거 시절에 나는 거기서 했던 역할이 그냥 이름을 알려줬고 검사의 이름을 알려줬고 옆에서 그냥 몇 가지 어떤 질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누명을 썼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거기에 기소됐죠. 대해서 또 기소가 된 건데 그 기소 과정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라는 게 검찰에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위증했던 사람과 이 대표의 어떤 관계가 중요할 텐데 이재명 대표 측은 이 관계 자체가 거짓말을 요구할 관계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 위증교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검사는 공소 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 측은 그 공소 사실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변호인이 나름대로 기본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도 직접 16분간 관련 진술을 이어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김모 씨와 자신의 관계가 애증 관계, 위험한 관계로서 위증교사를 요구할 만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김병량 전 시장을 대리해서 저를 고소해 구속된 적이 있고 저로 인해서 김병량 시장이 낙선함으로써 김 씨도 그와 무관치 않게 구속돼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전혀 위증교사를 요구할 만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위증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나를 싫어하는 사이일 수도 있는데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관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위증교사를 하겠느냐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인 거예요. 자, 검찰은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화 음성이 있어요. 이게 한 10분 정도 되는 것을 공개했다고. 이게 다 저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인데 자, 이것을 들어보면은 검찰의 주장이 좀 근거가 있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검찰 측에서는. 첫 재판부터 검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다소 이례적인데 굳이 검증 절차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취록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것 자체가 검증 절차입니다. 재판부가 처음으로 이 녹취록을 듣게 되는 과정인데 그 녹취록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만 영장 전담 판사가 위증교사와 관련된 혐의는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바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요인이 이 녹취록이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재명 대표도 추가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는 자신이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소된 이후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피고인 측이 전면적으로 검찰이 제출할 증거를 열람 복사해 볼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재판에 임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녹취록을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또 반론을 이어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녹취 자체도 조금 처음에 이제 확인했던 것보다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의 요지는 당시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12번인가 반복하기도 한다. 이 내용에 비춰보면 네. 내가 이 녹취록상으로도 위증을 교사했다기보다 예. 실제 사실관계를 기억에 맞춰서 진술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 녹취록만으로는 위증 교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자, 위증해줘, 거짓말로 얘기해줘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한번 봐봐. 진술서가 이런 내용이니까 봐라.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잘 들어봐라. 다른 녹취록을 보면 여기 나오지 않은 녹취록을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라라고 자기는 12번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핵심이 갈리는 게 그럼 지금 이 김모 씨는 왜 이것을 위증교사라고 느꼈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검찰에서는 지금 녹취록을 틀어버린 거 아닌가요? 이 녹취록 전반의 내용을 우리 입장에서는 듣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보도가 나오는 정황에 비춰보면 예. 이 사실상 거짓말을 해달라라고 대놓고 요구는 하지 않지만 네. 위증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 이유가 김모 씨는 자신은 기억이 없다라고 반복해서 그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예. 기억을 되살려봐라. 그 당시에 그 방송사와 김병량 정 성남시장 사이에 일종의 모의가 있었다. 네. 자신을 주범으로 몰면 방송사에 대한 고소는 취하해주겠다는 취지의 모의가 있었는데 네.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기억을 다시 되살려보라라는 취지로 반복해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예. 김모 씨가 일관되게 자신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네. 기억을 되살리라는 취지의 요구를 무리하게 반복하고 이 자체가 김모 씨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예. 압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자신이 기억을 하지 못하나라는 의구심을 들게 함으로써 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실제로 법정에서 하게 만들었다. 이 자체가 위증 교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예. 주장입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그렇잖아요. 기억 안 나? 라고 네, 얘기하는 네, 거랑 네, 네. 진짜 기억 안 나? 네네. 있는 그대로 말해봐라는 거랑 있는 그대로 한번 말해봐. 약간 뉘앙스가 예, 다른 예, 거잖아요. 예, 그렇게 예. 녹취록이 좀 풀리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 없었다. 나는 위증교사를 진짜 없었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것이다 주장을 하더라도 네네. 상대방이 오해한 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판 과정에서? 사실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에게 기본적으로는 불리합니다. 그 네. 이유가 이재명 대표는 위증 교사로 기소가 됐고 김모 네. 씨는 위증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네. 같은 사건의 공범이 공동 피고인으로 동시에 기소가 된 사건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네. 그런데 무엇보다 위증 교사에 앞서서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가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자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위증 교사를 행했다고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그 혐의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김모 씨가 일관되게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그와 같은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모 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거나 예. 자신의 요구가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즉 네. 단순히 기억에 반한 주장을 하지 말고 예. 기억을 되살려 주장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 예. 압박도 아니었고 회유도 아니었고 예. 정확한 기억에 부합하는 네.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서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즉 정범이 자백을 하고 있는 이상 예. 자신은 자신의 기억에는 그와 같은 모의가 있었는데 예. 이 김모 씨에게는 그와 같은 기억이 없다. 기억을 되살리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예.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아닌 이상, 즉 이재명 대표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아닌 이상 예. 그 자체가 위증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즉 크게 두 갈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또 한 가지는 예.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박이나 회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억을 되살려 보라는 요청에 불과했다는 주장. 이 두 가지 주장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예. 김모 씨, 정범에 해당하는 김모 씨가 위증 혐의를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기 자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었다라는 증인이라든지 증거를 가져와야지만 네네. 이미 자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해소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위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네.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해도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예.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핵심은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인데 예.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정범인 김모 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이상 예. 이재명 대표의 변론의 폭은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예.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고의가 없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기억에는 반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요청이 네. 교사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참 이건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재명 대표에서 이제 비서 그리고 이제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씨. 김인섭 네, 씨에서 네. 사실은 이제 김모 씨로 넘어가는 것인데 네네. 이 김인섭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2012년 이후로 단절됐다. 네네. 이것과 해당하는 녹취록이 있는데 검찰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거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뿐만 아니라 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위증교사에 제출된 녹취록을 살펴보니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이 녹취록에 백현동 의혹을 부인할 만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 네. 녹취록을 들어보면 예. 2018년 말에 통화한 녹취록인데 2012년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김모 씨에게 전화를 해서 김인섭 씨의 안부를 물어본다. 이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건의 로비스트로 로비스트로 알려져 있어요. 지목된 예. 인물입니다. 예. 그렇다면 백현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2018년 말까지 김인섭 씨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만한 근거인데 네. 검찰이 의도적으로 백현동 사건에서는 위증교사에 제출된 이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에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뿐만 아니라 예. 유리한 자료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역시 재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8년 말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 측과 김모 씨 사이에 통화, 문자 내역이 존재하고 백현동 사건에도 이 녹취록은 그대로 제출했다고 재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다른 얘기했는데 이 김 씨는요 혐의는 모두 인정해요. 그런데 네.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분리해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네네. 두렵다는 건가요? 가족들과 성남에 살면서 회사를 운영 중인데 이 네. 대표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변론의 분리를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위증과 위증교사의 공동 피고인이라면 변론의 분리 자체가 상당히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변론의 분리를 받아들였는데 다음 재판부터는 이재명 대표와 김모 씨가 따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공판 기록 자체는 동시에 편철됩니다만 재판 절차를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변론의 분리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예.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함으로써 재판부가 결정하기도 하는데 예. 신속한 재판의 원리, 즉 공동 피고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가 불명할 때 네. 나머지 소재가 현출된 피고인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변론을 분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변론의 분리를 하는 경우는 흔한 건 드문에도 불구하고 변론의 분리를 했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즉 김모 씨가 이재명 대표로 인한 영향을 받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 언제쯤 나올까요? 총선 전에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많던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총선 전에 판결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둘 중, 즉 선고 총선 전에 판결 선고가 날 것인가, 총선 이후에 판결 선고가 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네. 총선 이후에 판결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높다고 점쳐졌습니다. 그 예.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정범인 김모 씨가 위증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서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검사가 제시하는 각종 증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부인하게 되면 예.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참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을 해야 합니다. 예. 법정에서 나와 직접 진술을 하는 증인 신문 절차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이 나름대로 반론을 위해서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예. 다른 증인들을 제시할 때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증인 신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 예. 과정에서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 총선 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아도 낮은 상황이었는데 네.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소 연기된 측면도 있고 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예. 총선 전에 선고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다른 재판은 어때요? 공직선거법 위반, 뭐 대장동 사건, 성남FC 다 혐의 재판 진행 중인데 네. 총선에 나올 수 있는 건 없겠죠? 위증교사 사건이 그나마 가장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사건 등은 관련된 증인 신문이 상당히 다방면으로 오래 진행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참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최윤종 1심 선고가 나왔어요. 네네. 무기징역입니다. 이게 재판부 설명 좀 해석해 주시죠. 예. 최윤정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최윤정의 공소 사실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다른 형벌의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습니다. 네. 다만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영구히 격리시키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예. 이 최윤정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만 감경 요소도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것, 전과가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나온 건가요? 예.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윤정이 범행 도구를 사전에 구입하기도 했고 장기간에 걸쳐서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의 정황이 현출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범행을 결심하는 등 애초에 성폭행을 결심하기도 했고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성폭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살인할 계획도 이미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중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감경 요소를 찾았고 어떤 사건이든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 사건이어도 감경 요소는 찾기 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와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고 우울증 인격 장애를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과가 존재하지 않고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서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이 합당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인천 스토킹 살해범, 뭐 딸과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흉기로 그 여성을 살해했는데 25년 나왔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건의 경우에는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딸을 살해한 것 자체는 계획적 범행이지만 딸 살해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말렸고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까지는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어머니는 안 다치기만 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한 것 같고 딸 살해 과정에서도 나름대로는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거나 상당히 큰 재해가 발생한 것인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오랜 시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원한 관계를 가질 만한 관계였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낮에 대로변이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면식도 없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의 일종의 유형으로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 높다는 판단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즉 이와 같은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 같고 이와 같은 범죄를 방치할 경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군가가 강력 범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피해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영향까지도 이게 보는 그 영향까지도 고려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최윤종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반성하는 태도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도 그 영상을 몇 번 보여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을 봐도 그냥 쓱 쳐다보는 모습들. 물론 뭐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반성하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검찰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사유도 사형을 구형한 사유의 하나로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는 반성한다는 말은 하긴 했습니다. 즉 유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반성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전혀 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것 같고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서 재판부에 따라서는 사형 자체를 선택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이 재판부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폭발드렸는데 수뢰 혐의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공적인
이득을 취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 대가를 받고. 수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등 대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매개로 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수뢰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나름대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대가 관계도 입증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속보도 짚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놀랐습니다. 이 과정이. 네네네. 불법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5만 원권으로 쌓아놓은 게 500억 원어치가 그냥 이렇게 경찰에 밝힌 게 있었어요. 네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외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범죄 수익 550억 원을 자금 세탁했습니다. 네. 검찰이 압수 추징 보전한 자금이 535억 원에 이릅니다. 상당 금액을 압수 추징 보전한 결과입니다. 예.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 적용되는 사안인데 네.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임을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 압수 추징 보전한 자금 535억 원 중 일부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네.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데 자금 세탁의 방식이 상당히 교묘합니다. 예.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네. 슈퍼카를 수입 판매하거나 아파트 재개발 등에 투자하고 예. 강남 신사동 부지나 해운대 고급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초고가 슈퍼카, 유명 작가 미술품, 명품 시계 구입 등에 나서는데 예. 단순히 돈을 벌어들여서 그 돈을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 그 돈을 전전 유통하는 방식, 그 유통 과정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부동산 구입이나 네. 슈퍼카 구입 등을 거쳐 또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쳐낸 것 같습니다. 이를 예. 통해 범죄 수익을 가장하는 행위를 반복해왔고 예. 이 과정이 수사기관에 포착된 것입니다. 이게 수십억짜리 차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예. 수십억짜리 차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에서는 이거를 이제 추징 보존하는 방식인데 네. 이거를 그냥 다 압수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 다 압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범죄 수익 은닉법의 의미는 실제로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범죄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때는 예. 그 법 위반에 해당하는 물품, 가액들은 모두 몰수 추징 대상입니다. 특히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 수익을 수수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도 모두 압수수색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압수 과정에서 물품 자체가 변환될 수 있죠. 즉 돈을 취득했지만 일정한 물품으로 변환되었거나 그 물품이 또다시 돈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렇게 전환된 물품들도 모두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건가요? 팔아서 그렇지 어떻게 않습니다. 세금이 되나요? 예. 그 몰수 추징 보전한 물품 중에서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물품들은 피해자에게 모두 귀속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도박 자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네. 물품들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국고로. 일정한 분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예. 피해자에게 귀속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게 되는데 예. 아마 이 과정에서 제3자 즉 정상적으로 이 물품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 수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예. 그 자도 범죄 수익 수수죄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그 자가 취득한 물품과 재산도 모두 몰수 추징 대상에 포함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뭐 불법 도박장을 통해서 수익을 거둬들일 계획하시는 분 이거 보시고 안 되겠구나, 다 뺏길 수 있다,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사고 소식 박성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